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판도라에서 굉장히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보여주셔서. 네. 아, 요즘 또 헤어스타일이 뜨더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머리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머리를 내리고 다니는데 네. 텔레비전 나왔다고 헤어해 주시는 분이 저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 잘 이렇게 말아주셨는데 제가 살다 댓글에 머리 지적질이 그렇게 많아요. 머리가 뭐야, 아줌마 아니야, 심상정하고 진짜 닮았어.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스님한테 지적질 받았어. 헤어스타일 뭐냐고 이게 명진 스님이 연락 왔어. 주진우인 것 같아서 봤더니 주진우네. 근데 머리가 뭐야 그렇게 하면서 크크 하면서 비웃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뭐냐고, 아니 예쁘다고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스님한테 머리 지적질할 정도였어요. 꽤 오래 전에 저런 머리를 하고 다닌 적 있어요. 근데 이게 뚱뚱한 사람한테는 안 어울려. 그러니까 약간 호리호리하고 그렇지. 좀 스마트해 보이는 머리인데 그냥 할 말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저 머리 짧은 거 이상해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좀 약간 구린 머리죠. 80년대, 90년대, 80년대 다 이랬잖아요. 그렇지. 네. 가운데 깔은 거. 네, 배철수 형도 그 이거. 얘기하더라고. 자기 대학교 다닐 때 저랬는데 아직도 저런 애가 살아있네 이렇게. 뭐 정권이 바뀌기도 했고요. 낙곰수를 꾸준히 들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쩌면 정말 해묵은 사건이기도 하고 네. 풀리는 실마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서야. 네. 그래서 이제 주진우, 이명박 뭐 등등등등 하면 물어볼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으나 오늘 물어볼 이야기는 딱 두 가지만 한정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일단 BBK 피해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요즘에 유행어가 되고 있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시태그 운동하고 있죠. 요거 하나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얼마 전에 조사받고 나오신 박근혜 5천 살인 사건, 유족들이 재수사 요청해서 지금 그게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짧게, 한 3시간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요. 자, 오늘 주진희 기자가 오셨는데, 오늘 지금 밥 안 먹은 지 몇 시간이나 되셨어요? 점심 때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 약속이 한 10개 넘게 있었어요. 당이 엄청 떨어지겠구나. 요즘 문재인 대통령보다 바쁜 것 같아요. 전화하기도 미안해요. 원래 바쁘기는 제가 더 바빴어요. 바쁜 것으로는 국가대표급이고, 그렇지. 저는 약속으로 이렇게 돈을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자동차 이렇게 키로수로 택시 메터처럼 그렇게 돈을 줬으면 제가 재벌급이 됐을 거예요. 낙검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주진희 기자가 합류하잖아요. 낙검수에 주진희 기자가 없었으면 낙검수는 그냥 새날이었어요. 그렇죠. 네, 탐사보도에 팩트가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저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세 명이 보기에는 되게 허접해요. 사실도 허접한데 그런데 다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죠. 그래도 네, 정말 인정합니다. 그 뭐지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케미가 잘 맞았지. 기가 막혔지. 예, 이걸 누가 만들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고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이명박 치하에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렇지. 그 언론이 거의 죽어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괜찮아 얘기해도 돼 우리끼리 쫄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그때 뭐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위안을 갖고 좀 사랑해 주신 거죠. 뭐 근데 제가 가서 잘 된 건 제가 가서 잘 터지긴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 말은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칭찬을 위해서 한 말이면 다른 사람들 정봉주나 김용민이나 김호준은 그렇게 깔때기를 댔을 거예요. 정말 지금도 깔때기 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 돼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때 1박 2일 잠 안 자고 낙곰수를 기다렸던 그 절박함과 정말 그때는 정말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 같아. 쫄지마 한마디에 진짜 막 쌌어 나는. 뭘 싸? 진짜라니까. 그래. 그때는 정말 엄청났어요. 네, 앞으로도 그런 방송은 없을 안 거예요. 나오죠. 네, 안 나오죠. 공중파든 뭐든 통틀어서 그런 방송은 없을 거예요. 뭐 다운을 받기 어려웠고 올라오면 모든 실검을 다 장악하고 예. 그리고 느끼는 게 뭐 텔레비전에 몇 번 나온 것보다 낙곰수 나오고 그 다음날 그치. 접하는 그 반응이 훨씬 컸어요. 그리고 전 매체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때는 뭐 매일 팬레터가 6, 70통 왔어요. 택배 10개 이렇게 오고요. 우편물로요. 네네. 시사인 사무실로. 네. 팬레터 70통씩 와가지고 못 읽었어요, 다. 그때는 그 해외 교포들 사이에서도 어마어마했지. 인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뭐 미국에 이렇게 강연 갔었는데 그때 뭐 교민들 오고 제일 많이 모였다. 뭐 DJ가
저희가 오신 이후에 제일 많이 모이기도 했고 뭐 거기도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데마다 몇백 명씩 기다려 주시고요. 저 뭐 지방 강연 가면 전세버스 3대씩 오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조금 와요. 다 얼어 죽었어요. 조금 와요. 그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대선을 못 이겼어요. 네. 그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막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선 네. 못 이기고 그렇죠. 이기려고 하면서. 그때 정리해야 될 문제였죠. 네. 근데 그때 시발단 사건도 저희가 뭐 6개월 넘게 6개월 9개월 정도 넘게 이렇게 저희가 취재해서 공개했는데 그렇죠. 네. 공개하자마자 국정원과 윤정훈 목사와 변희재 구창한 이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저희들 네. 고소해가지고 저희가 쫓기는 신세가 됐으니까 시발단 수사는 안 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뭐 어려웠죠. 암울했죠. 뭐. 법원에 출두할 때도 당당하게 갔잖아요. 아니 저는 당당해요. 네. 정말 그런 거에 답답한 마음들이 확 뚫렸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진짜 1박 2일로 기다렸다니까. 아니 선배 근데 기다리긴 했지만 뭔 우상이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맨날 시키면서. 여기서 낙검수 퀴즈는 저거든요. 아니 진짜 그때 내가 여의도에서 기다리는 줄 한번 생각해봐. 그 추운데. 아 저는 서초동 법원에서 정봉주 의원 들어갈 때 네. 그때 뭐 사람들 빨간색 목도리하고 이 장미 들고 왔을 때 저는 점심시간에 갔었어요. 그 전에 제가 프랑스에 있었거든요.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안 터지는 지역에 저희가 살고 있어가지고 그때 낙검수를 다운을 받으려고 와이파이 되는 집 처마 밑에서 그거를 기다리고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앉아서 그걸 다운을 받아서 듣곤 했었기 때문에 심지어 김용민 찍겠다고 농을 이사 갔어요, 이 친구. 진짜요? 네, 나중에는 정신 차리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어서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이명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 그랬으면 잡혀갔겠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뎠고, 그리고 제가 또 거의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 다녔잖아요. 그치. 근데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감옥에, 뭐 유치장에 들어갔으니까 수갑차고. 근데 그래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줘서 아마 사법부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물어볼 얘기가 많아서 네. 잡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이 팟캐스트 댓글에도 계속 써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갔던 뭐 박근혜 재판 깽판 넣기 댓글 달고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이제 주진희 기자의 페이스북하고 파파이스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실검 1위를 다음 같은 경우는 계속 다스가 잡고 있는 그 상태였었거든요. 네이버도 뚫렸어요. 네. 결코 열어주지 않는 네이버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뜨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스나 BBK에 대해서는 네. 뭐 어렵다면 되게 어려운 설명이었고 이번에 파파이스에서는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얼개를 옵셔널 벤처스만 이해하면 된다. 요 관점으로 가는데 사실 낙검수를 들었던 1000만, 2000만의 사람들은 좀 복잡하긴 해도 이명박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요. 예, 법적으로 뭔가 이거를 확증을 잡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잡을 수 있어요. 제가 2달 전부터 이명박 관련된 책을 쓰고요. 이명박 추격기가 나왔고요. 이명박 그렇죠. 노래를 부르고 저수지 게임 다큐멘터리를 내고 그다음에 기사를 제가 시사인에서 140억 비밀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다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BBK도 이명박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그냥 다 덮었어요. 2번, 3번 꽁꽁 그냥 파묻었어요. 이명박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갑자기 BBK로 빼돌린 돈을 스위스로 빼돌렸던 돈을 다스로 140억을 보냅니다. 140억을 보내.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면서 그렇지. 드디어 잡혔다. 네, 각하는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서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사실 내 돈 1,400만 원을 우체국에 있는 돈, 농협에 있는 돈을 내가 감옥에 갔어. 그렇죠. 근데 신비 선배께서 찾아갈 수 없잖아. 찾아가. 그래도 못 찾아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누군가의 도장을 찍어주거나 뭐 계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그건데 이 스위스에 있는 돈이에요. 스위스에 있는 비밀 계좌예요. 그것도 동결된 계좌예요. 이걸 풀고 이걸 가져오는 데는 특별한 힘이 미쳤을 거라는 거는 누구든 예상하는데 그렇죠.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검찰이 공조작전을 펴서 이 돈을 빼돌려서 다스에 보냅니다. 거기에서 다스는 다시 살아납니다. 자, 사기업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공권력이 동원된 전형적인
국정 논란 사건입니다. 이거는 직권남용이에요. 근데 제가 서류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다스 서류와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서류.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저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공개됐어요. 직권남용이 이미 완벽히 해결됐어요. 자, 그래서 이 다스가 그냥 누구 것이 아니라 이명박의 친척이 아니라 이명박 거라고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고 이 140억을 수사하고 다스를 시작하면 아까 말했듯이 다스는 김재정 씨가 죽고 나서 그렇죠. 지분 관계가 엉킵니다. 그리고 이시영 씨가 한국타이어에서 놀다가 그 회사로 가면서 이시영 체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상은 이동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상은의 큰아들이 총괄 부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좌천되고 시영이 고속 승진을 하면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80개 계열사가 있는데 그 대부분 계열사가 이시영 계열사, 이시영한테 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몇몇 해외 지분, 해외에 중국에 8개 그리고 전 세계 13개 공장과 땅이 있는데 거기 꽤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은 오롯이 이시영 거거나 이시영한테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 거래를 파보면 이명박 거란 게 명확해집니다. 최근에 그 JTBC 보도가 이제 그게 좀 약간 촉발점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BBK 피해자들이 고소했잖아요. 네. 이명박을. 그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 중에 하나가 기자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제 자료가 그렇죠. 그래서 직접 경찰에서 지금 참고인 조사 같은 거 검찰에서 불렀나요? 이제 배당을 했으니까 배당을 했으니까 이제 수사를 진행하겠죠. 만약에 그러면 기자님이 검찰이라면 어디서부터 푸시겠어요? 예를 들면 그 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도 이미 제가 공개한 자료와 증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이명박 추격기 다 써놨어요. 써 있고요. 그래서 이명박 추격기하고 시사인만 보면 다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봐도 헷갈리는데 MB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민정수석실과 검찰, 그다음에 국세청, 그다음에 미 대사, 그 LA 총영사. LA 총영사 네. 이게 합동으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 네, 책에 보면 움직였어요. 맞죠? 네, 네. 당선 이후인 거잖아요. 네, 당선 네, 이후죠. 청와대, 이명박 그렇죠. 정권에 있을 때. 음. 그래서 그 그렇지. 돈을 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기문란 사건이 그래서 맞다는. 특검이 2번이나 있었잖아요. 네. 이명박 관련해서 하나는 BBK 관련한 거였고 하나는 내곡동. 하나는 내곡동 사저특검이 네. 둘 다 덮어버렸잖아요. 네, 사실은. 둘 다 제가 문제 제기해서 시작됐고요. 둘 다 네. 완벽하게 막 덮었죠. 그때 제 기억난 게 검찰 제3자의 것으로 추정된다 뭐 이렇게인가 됐어요. 이명박 호가 제3자라니까요. 그랬죠. 맞죠. 검찰이 제3자 것으로 추정된. 이상은도 김재정도 아니라고 네. 했는데 그 제3자가 누구냐면요. 이명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제3자를 검찰이 안 밝힌 거예요. 제3자 이명박 선생. 네. 참, 네. 그때 검찰은 다 덮어버렸던 자기들이 네. 이제 와서는 과연 신뢰 있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어려워요. 네. 자기 동료인데 다 동료들이 하고 그 친구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잡아 넣거나 그 사람들을 이게 무릎 꿇리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140억 수사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핵심이다. 이거는 심플해요. 14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공권력이 움직인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이것만 뚝 하면요. 그건 BBK와 다스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길을 내서 이 검찰도 이제 알겠다. 다치지 않고 이 수사로 가려고 제가 이명박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를 한 10개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모든 거를 수치와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연구해서 길을 낸 게 여기예요. 오케이. 다스. 이제 이해했어요. 자, 블랙리스트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국정원이 그렇죠. 나서서 네. 뭐 김재동을 사찰하고 뭐 하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문화예술팀, 국정원 문화예술팀 말단 직원들이 한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사회팀장, 그다음에 국내 담당 차장, 그다음에 실장, 원장 이것까지 대통령까지 가려면 너무 사다리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잡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하나는 뭐 댓글. 청와대 댓글은 국정원에서 돈을 준 민간인들이 돈을 댔잖아요. 또 그 돈을 받고 달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국정원 직원, 사회팀 이렇게 또 단계로 가면은 또 이것도 어려워요. 연관성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원세훈이 자료를 다 까고 이명박을 물어주지 않는 한 이명박을 잡기 어려워요. 이걸로 단지하기 어려워요. 적폐청산 좋은데 적폐청산의 적폐의 우두머리 개혁의 첫 번째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에 되는
때는 이명박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얘기하고 적폐청산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명박을 잡아야 돼요. 이명박을 잡아서 이명박이 돈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를 했고 대통령이 됐고 국가와 민족을 팔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바로 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갑니다. 돈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정치를 이용해도 된다는 것을 그런 선례를 남기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블랙리스트 수사, 국정원 댓글, 개혁 다 좋아요. 근데 이것 또한 이명박을 향해야 되고 이 모든 적폐청산의 시발점이다 끝은 이명박이 있으니 맞습니다. 이명박을 잡아야 돼. 이명박이 언젠가는 포토라인에 선다. 네. 제목이 워낙에 많잖아요. 지금 네. 걸려 있는 것만. 제목이. 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로 가장 먼저 설 것 같습니까? 이 140억 수사를 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제 검찰총장이 위법한 사항이 나오면 뭐 이명박 처벌할 수 있다고 했고 예,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뭐 법에 위배됐으면 한다고 했어요. 이런 얘기가 전직 국가원수한테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안 되죠. 그리고 전직 국가원수인데 수사를 하찮은 걸로 시작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오라가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팀을 꾸려서 배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명을 했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어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이 140억을 가져온 그 사건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명박에 대한 적폐 중에 이명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삼성과 이명박 간의 거래가 조금 있어요. 얼마 전에 4조가 넘는 돈을 저 이건희한테 찾아서 그냥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줄 우리 각하가 아니에요. 삼성과 이렇게 이명박 간에 거래가 있어요. 그 거래가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를 짓기 위해서 비행장을 3도 꺾는 틀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 안보를 사리사욕에 처바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 이런 식으로 경제 사건, 이명박의 돈 사건에서 이명박은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 물론 국정원의 국정농단, 댓글 블랙리스트도 진행됩니다. 이명박은 대통령이 된 것도 정치를 한 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찾아서 이명박의 범죄 행위를 하나씩 둘씩 밝히는 게 이명박을 잡는 것이고 이명박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그 140억의 소수 네. 소수가 어디였었죠? 소수는 뭐야? 정말 발음 무진 분입니다. 아, 뭐 이해하시죠. 소수. 소스가 누구냐고요? 이명박 140억이요? 140억이. 도곡동 땅을 도곡동 팔아서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을 다스가 가지고 있다가 예. 다스에서 그 BBK로 넘긴 거죠. 190억을 줬는데 처음에는 50억만 주고 140억은 다른 데다 두고 도망갔었죠. 제가 주말에 도곡동 바로 거기 갔다 왔거든요. 결혼식 때문에. 딱 거기서 주지림 기자 얼굴이 보이더라고. 그 모든 그 인생의 뭐랄까 인연이 거기서부터 시작돼. 자,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한 가지 제목만 있으면 그걸로 조사하고 부르면 되는데 너무 방대하게 걸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국가원수라는 나름대로 무게감 때문에. 근데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75% 이상, 4분의 3 이상이 이명박 수사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검찰이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 얘기를 외치기 시작해서 검찰에서 배당도 하고 이제 그렇죠.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박근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나요? 다 알았는데 정치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탄핵이 불가하다. 그리고 책임총리제로 나눠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 박근혜로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 있는 거는 못 참는다. 어서 빨리 물러나라. 내려와라.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이게 막을 내리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이명박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이명박의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역사가 바로 산다. 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검찰이 나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둔 거지. 전직 국가원수입니다. 섣불리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다스에서 만들어진 비자금이라고 하는 게 뭐 별다른 게 있겠어요. 횡령해서 슈킹해놓은 돈인 거잖아요. 공금을. 그게 비자금인 거잖아. 그게 한 100억 원 정도 만들어져 갖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단초가 돼서 이제 점점 괴물처럼 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명박은요.
2000년대 중반, 2010년까지도 수기장부 썼어요, 다스에서. 야. 왜 그러냐면 돈 빼돌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 빼려고. 그래서 수기장부를 했어요. 비자금. 네. 사실 그게 이명박 그 모든 범죄상에 네. 푸는 전 단초라고 그럼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풀릴 수밖에 없는 그거잖아요. 비자금이 나왔을 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 그냥 덮었죠. 내곡동 사저를 샀을 때 그 이시영이 낸 돈도 청와대에서 국권이 나오고 그다음에 비자금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죠. 내곡동 특검에서 아예 건드리지 않았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명박의 이제 대통령일 때는 공소시효가 중지되잖아요. 5년 동안.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아까 말한 포괄일제라고 하는 게 공소시효가 10년인데 5년을 빼면 지금도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명박의 다스의 비자금을 고소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웬만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캘 수 있다 이렇게 그럼요. 얘기하면, 예. 그리고 이 모든 게 돈을 위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지. 돈을 위한 거대한 사기 사건이에요. 그래서 돈의 행방을 찾아야죠. BBK 지금 피해자들이 고발한 사건도 네. 검찰이 의지만 가지면 그걸로도 다 연결돼 있는 아, 사건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BBK 실소유가 네. MB라고 한다면 네. 대통령 선거라고 하나 지위도 지금 문제가 생기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그렇다는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 일단 기본적으로 다스가 이명박 거라면 직권남용이 바로 적용이 돼가지고요. 적용이 되고 그러면 BBK도 그렇죠. BBK도 이명박 거라고 직접적으로 그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주가 조작은 차치하고 직권남용과 그 다음에 다스 이 회사가 해외에 이렇게 돈을 빼돌리고 이시영한테 간 그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외환관리법이 명확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당장 사법 처리돼요. 어. 이명박을 잡을 수 있는 직접적인 파일이 140억 원과 다스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이제 얘기가 갔습니다. 이번에 네. 이명박이가 네. 우리 싫어할 말도 안 붙이고 싶지도 않아. 이명박이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 썼었잖아요. 네. 보고 어떠셨어요? 기뻤죠. 그렇구나. 기뻤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명박이 한 달, 두 달 있다가 입장 표명을 할 정도로 막 몰아붙인다는 얘기였는데 그렇지. 사실 제가 이명박 프로젝트를 한다고 이명박 책을 내고 뭐 노래를 내고 이승만 형이 노래를 내고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언론에서 하나도 다뤄주지 맞아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도 몰라. 뭐 책이 나왔는지 뭔지도. 근데 그때부터 계속 외치고 다녔는데 그리고는 140억 비밀에 대해서 썼는데 그거는 제가 이명박 관련된 기사를 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사입니다. 제가 BBK 메모를 써서 BBK 특검이 됐고요. 내곡동 사저를 찾아가지고 내곡동 특검이 됐어요. 그 두 특검을 이끈 기사보다 훨씬 큰 기사였고 큰 의미가 있는 기사가 140억이 아무 데도 안 받아줘요. 이명박이란 얘기가 안 나오고 정말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어요. 제가 이명박에 대해서 400번 욕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김성주 한번 욕했다 했더니까 댓글과 그 모든 부대가 와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쓰고 욕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고 집에 들어갈 때 막 무릎이 팍팍 꺾이고 아이고,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날려도 이게 안 되나 그런데 그래도 계속 해야죠.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근데 계속 하다가 2달 만에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시작하고 2달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명박이 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김효재, 이동관이 그렇지. 계속 나온 게 그래서 얘네들 불안해하고 있죠. 쫄렸다. 제가 기사를 쓰고 그 내부 반응을 봤는데 바로 대책회의를 하고 다스에서는 계속 서류 갈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이명박이 말을 하고 아까 입장 표명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됐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이명박이 이제 카운트 파트너인데 이쪽 반응이 있어야 우리들 입장에서 이명박의 죄상을 다시 꺼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동원되냐면 주진우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방이 오가기 시작하면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조만간 또 2차 나오겠네요. 그게. 이명박이 그 입장문이 페이스북에 썼지만 웃기기도 하지만 차라리 기사를 부르던가 서너 명 정도가 달라붙어 쓴 명문장이 됩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러면 네. 고민 끝에 쓴 거네. 네. 회의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너무 많이 걸려 있긴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저는 왔다고 봐요. 동의합니다. 이것저것 다 벌려놔봐야 오히려 분산만 되고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제대로 된 운동으로 자리 잡고 더군다나 지금 좋은 게 검찰이나 경찰이 재수사 요청하거나 고발한 사건 다 받아주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주진우를 검색하면 한 사건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물어볼 그렇죠. 오촌 살인 사건도 경찰이 물었지 지금 재수사 하겠다고 했지. 나머지 지금 BBK 피해자들도 지금 재수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깨어 있는 분들도 다스 해가지고 맨날 쟤네들은 BBK 다스만 얘기해가지고 괜히 이 적폐청산을 그르치는 거 아니냐, 뭐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을 보고 굉장히 제가 가슴 아팠어요. 가슴 아팠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명박을 잡으시는 가장 확실한 카드예요. 나머지는 애매해요. 그리고 이 적폐의 근원이 이명박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이명박을 잡아야 되는 게 적폐의 원흉인데. 그렇죠. 예. 자, 개혁 좋아. 적폐청산 좋아요. 근데 다 잡고 이명박만 안 잡으면 이게 적폐청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반도 안 됐어요. 시작이자 끝이 이명박이에요. 이명박을 잡아야, 이명박의 돈을 찾아야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말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그렇지. 얘기하고 이제 자기도 잡혀가기 전에 하나씩 꺼내놓고 그러면서 이 적폐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해소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감히 10몇 년 동안 이명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게 유행어 된다고 뭐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다스에 제가 뭐 목숨 걸고 미친놈도 아니고요. 근데 이명박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하고 쉬운 길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제가 공무원 출신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명박이 이 영포 라인에 대한 만행이 행정공무원 사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나 영포 라인이냐 하면 이게 통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따로 같은 고시 합격하고 뭐 그쪽에 태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저기 구구까지 영포 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아직도 국가 통제에 벗어난 세력들이 국정원이나 검찰 내부에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거를 빨리 청산하지 않으면 이건 아까 뭐 50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30%도 안 된다. 적폐청산. 청와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서는 아직도 그대로예요. 맞습니다. 네. 뽑아야 아직도 됩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했던 사람들 그대로 다 있어요. 승진해 있어요, 심지어.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명박 특검이 2번 있었다고. 그렇죠. 거기에 특검에 파견나가는 검사들은 지금 현재 검찰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검찰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율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명박을 잡는 팀에 다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이번엔 잘할 거예요. 잘할 거라. 근데 왜 그러냐면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깨어 있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검찰들이 함부로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를 잡는다니 현역 대통령을 잡는 현직 대통령 그리고 실질적 대통령 이재용을 잡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국민들이 촛불을 켜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야, 잘 못하면 촌농으로 떨어뜨려 죽이겠다. 지져 죽이겠다. 이렇게 촛불을 들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각하고 수사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정치인이 이 사회를 굴리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로 인해서 역사는 진보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이명박이 포토라인에 서는 걸 예상하시기를 네, 1월까지는 설 거다 이렇게 네, 했어요. 12월 1월 생각합니다. 그럼 12월 1월 정도에 진짜 이명박이 이제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른 게 거의 없거든요. 유죄 확신이 없으면 못 세운다고 검찰은. 그러면 네, 그럴 수 없죠. 근데 그 포토라인에 딱 서는 순간에 현장에 가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지켜봐야죠. 감정 정말 묘해하시겠어요. 네. 생각만 해도 기뻐요. 혹시 나는 이런 생각이 아까 네. 기도 자꾸 얘기하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 새해 선물로. 묘하긴 해요. 이번에 네. 박근혜 구속 연장일이 4월 16일이더라고. 그러니까요. 뭔가 좀 소리 쫙 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구속 연장을 얘기하시고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네. 사실 박근혜 구속 연장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박근혜를 어떻게 풀어줘요? 제목이 12개인가요? 거기다가 그리고 재판을 고의로 방해하고 연장하고 그렇게 또 거부했던 사람인데 아니 박근혜 구속연장을 안 풀어주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지. 나 아파 안 가. 발가락이 아파. 하고 4번째 발가락 3번째 발가락 계속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재판을 미루고 미뤄서 그 재판을 사법부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6개월 있다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건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죄가 많아요.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도 많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유고 세 번째로는 박근혜 주변에 그렇게 많은 의문사들이 있는데 나가서 자살 당하면 어떡해요? 아니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야. 자살이 아니라 테러 비슷한 거라고 맞아요. 당하고 저도, 그러면 네. 이게 그러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합니까? 사법부가 할 겁니까? 검사가 할 겁니까? 이게. 그래서 그 본인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감옥에 오래 계시는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을 위하는 거라고 충심 어린 그 조언입니다. 그걸 모르는 본인은 빡쳐가지고. 자기는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박근혜는 바본 것 같아요. 아니면 멍충이거나. 왜 그러냐면은 나오지 못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랐어요. 본인만 모르는 네, 거예요. 본인만 몰라서 탄핵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만 모르고 있었다가 빡쳐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상한 것 같고요. 이번에 그 판도라에서 주진우 기자가 한 말 중에 농협 210억 대출 사건? 네. 그 얘기 하셨죠. 네. 근데 그게 이명박이 배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까지 얘기했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고소 당하시려고? 이명박은 고소할 수 없어요. 제가 팩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출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거대한 권력이 그다음에 권력이 움직여서 내준 사건인데 그 돈이 캐나다에서 사라졌거든요. 그 사기 사건에서 캐나다에서 사라진 돈이 케이만 군도에 가 있대요. 케이만 군도에 가 있는데 케이만 군도에 그 비자금 저수지에 잠자고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 본 사람은 농협의 관계자고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고 얘기한 얘기. 지금 말씀하신 게 자원외교 비리의 줄기죠. 자원외교가 거의 모든 부분이 거기서 비슷한 패턴으로 음. 됐어요. 그런데 그건 이명박 정권 초기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자원외교를 한다,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해서 해외에 투자를 A에다 투자를 하거나 A를 사들여. 그리고는 거액을 주고 사죠. 그런데 그 A가 껍데기거나 아니면 망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이 돈을 찾지 않아요. 이게 패턴인데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자원외교는 거의 그런 패턴이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캐나다 하베스트 날 투자 사건에서는 거의 4조 가까운 손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그 셰일 가스 관련돼서 1조 몇천억 원. 그 다음에 멕시코 볼레오도 캐나다 거고요. 나미비아 암바토비, 그 다음에 칠레에 있는 것도 이게 거의 대부분 캐나다에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10조 정도가 일어났는데 거의 대부분 손실 처리하고 사라져요. 이 돈이 캐나다에서 사라졌는데 그 돈을 정부에서 찾지 않아요. 근데 그 돈은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어서 어디 가서 누가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 잠자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찾아보자고 제가 책에다 이명박 초기 때 그냥 다 적어놨잖아요. 네, 맞아요. 고소 못해요. 저수지 게임에도 나오죠. 고소 못해요. 모르는 순간 자기가 빠져드는 뭐 네. 그런 덧친 거죠, 일종의. 근데 저는 그 저수지 게임 보면서 이 농협만 잘 수사하면 다 줄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협이 이명박의 어떤 자금 역할을 했던 거는 그렇죠. 네 분명합니다. 그런데 북한 해킹했다 해서 다 지웠고. 예. 너무 말들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참. 역사상 가장 추잡한 대통령 이런 느낌 좀 들죠. 박근혜는 약간 좀 이명박에 비하면은 조적 지혈인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고.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이 대통령이 됐어요. 네. 박근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명박근혜 그 박근혜입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근혜 관련해서는 박근혜 죄는 법원에서 지금 단죄의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 네. 근데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낙검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게 이슈가 또 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유족이 재수사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 처리였기 때문에. 소름이 돋죠. 근데 그 당시에 관할 경찰서장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가요? 아니요. 새누리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나왔는데 당선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그럼 이만희 씨가 그러면 다른 이만희 사건이구나. 씨는 이만희 의원은 성동경찰서장이었는데 그때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아, 있었죠. 그거였죠. 네. 근데 오촌 살해 사건 현장에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주진우 기자가 경찰 출석하고 나서 뭐 즉석 일문일답에서 했던 이야기, 우리는 낙검수나 등등을 통해 가지고 들었던 이야기긴 한데 네. 오촌 살인 사건 현장에 제 3자가 있었다. 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박용철 씨라는 거구를 박용수 씨가 살해했다고 했는데 차 안에서 살해했습니다. 10군데의 자상, 그러니까 칼로 관통한 흔적이 있고요. 뭐 V자 X자로 그어진 흔적이 있고요. 머리에 두개골에 3곳에 함몰됐습니다. 쇠망치로 머리를 3번 가격했는데 100kg가 훨씬 넘는 박용철 씨를 70kg도 안 되는 박용수 씨가 그것도 죽은 사람을 들어서
그 차 뒤에 이렇게 내려놓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바짝 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혈흔을 보면, 흩어져 있는 혈흔을 그렇죠. 보면 끈 흔적도 없고요. 그냥 들어다가 그냥 버린 흔적이 있는데, 그건 혼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현장에 살인 현장에 3명의 남성이 있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보신 적도 있잖아요. 그 중에 관계자들 한 많이 만났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을 법으로 추정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진 않았어요. 마지막 증언자. 그건 그 3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박용수, 박용철, 황선웅이라는 사람이 3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황선웅이라는 사람은 박용철의 부하 직원이에요. 깡패였어요. 깡패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황선웅하고 박용철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고, 박용수는 멀리 있고 박용철이 이렇게 좀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황선웅이 뭐라고, 2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박용수와 박용철이. 근데 그 다음날 진술에서 뭐라고 하냐면, 박용선웅이 나는 용철이 형, 용수 형하고 요새 만난 적도 없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1차에서 신사동에 있는 스텝바에서 술을 먹고 2차에 그 구찌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고 헤어졌는데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황선웅 씨는 박용철 씨하고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박용철 씨하고 계속 전화하고 있었고, 박용수하고도 더 빈번하게 전화를 해요. 갑자기. 그리고 그 죽은 날 전화한 흔적이 굉장히 살해당했을 때 그 직후 이런 식으로 통화 내역이 남아있어요. 근데 황선웅 씨는 저 경찰 진술에서 통화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1차 술집 스텝바에서 술을 먹고 2차로 옮겼다고 했는데, 1차 술 먹었다는 스텝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사동에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끝났어요. 황선웅의 말대로. 자, 9월 6일이었어요. 2011년 9월 6일인데 5시 반쯤에 박용철 씨가 살해당한 걸로 그 산책로에서 발견돼요. 한 3시간 반 정도 후에 3km 떨어진 야산에서 목을 맨 숨진 박용수 씨가 발견돼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아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후에 벌써 경찰이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죽이고 자살한 사건으로 결론을 내요.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통화 내역 조회 수사 안 했고요. CCTV가 곳곳에 있었는데 CCTV 조사도 안 했어요. 사실 그때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도 아니던 시절이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컨트롤할 만한 권력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아요? 2011년이면 이명박 말기였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사실상 실권 그럼요. 있었죠. 여당 후보로 유력했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 삐처리가 됐지만 입모양이 정윤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한참 해자가 됐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박지만 씨는 박근혜 그 집안에서 별로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에요. 아들도 아니고. 뻥쟁이라? 예, 나약 전과에 4번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누구한테 인정을 받겠어요. 박지만 씨가 감옥에 있는 동안 박근혜 씨가 한 번도 면회를 안 왔어요. 그 많이 간 상황에서도. 그래서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나 이 신동욱 납치 살해 미수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오천 살인 사건에 박지만 씨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박지만 비서 정용희와 전인식이라는 사람이 맞아요. 계속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용희를 박지만 씨한테 보낸 사람이 정윤회예요. 유경재단 폭력 사건과 신동욱 살인 미수 사건, 그리고 이런 모든 사건이 정윤회, 최순실, 박근혜가 했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용철 씨는 캐나다로 이민 가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그 경선 때 자기 경호 책임을 맡아달라고 박용철 씨를 캐나다에서 불러요. 경호실장이었어요. 근데 박근혜 씨는 모른다고 했어요. 나중에 살해된 박용철 씨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죠. 그랬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그 박용철 씨와 같이 그 박근혜 씨 주변에 행동대장을 했고 이 유경재단 폭력 사건을 그 깡패들한테 종식시킨 한센병 환자들을 동원한 임두성 씨라는 사람은 박근혜 그 캠프에
핵심 간부였고요. 박근혜를 호위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 경호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과 시비범임에도 불구하고 폭력배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2번 남자 1번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명박은 돈 때문에 그랬고 무슨 전과자를 데려다가 국가와 민족 정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그 국민을 호도하고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이유는 박근혜의 악의 씨앗 유경재단에 연관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유경재단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자식들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맨날 막걸리만 먹고 맨방 민방위복만 입고 다닌다고 했는데 저녁에 맨날 씨바쓰리갈 먹으면서 여대생 딸보다 어린애들 데려다가 이게 무슨 진짜 전 세계 시원하게 하세요. 전 세계 이 독재자들도 이렇게 더럽게 그렇지. 총 맞아 죽은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 인간이 뭐 검소하다고요? 어떤 언론사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무슨 검소해요? 영남대학교 정수장학회 유경재단을 남겨놓고 갔어요. 지금 그냥 얼추 러프하게 그냥 대충 팔아도 몇십조는 돼요. 10조 원은 훨 넘어요. 자, 근데 박근혜가 이걸 다 장악했어. 다 장악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박지만 씨하고 박근영 씨하고 노태우한테 편지 쓰잖아. 맞아. 우리 언니가 최태민의 그 소나기에서 최태민의 품 안에서 지금 노란하고 있다고 구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유경재단에서 문제가 최태민이 너무 전횡을 저질러서 문제가 많이 나서 이거를 박근영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박근영하고 박지만하고 파먹고 살다가 박지만이 갑자기 박근혜한테 붙어요. 왜 붙었는지는 뭐 경제적 이유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다가 박근영 씨한테 신동욱이라는 남자가 생겨요. 남자가 생기니까 신동욱은 안 된다 막 하면서 박지만 씨가 깡패를 보내요. 유경재단에. 그럼 여기도 우리도 깡패를 데려 사가지고 깡패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깡패들 싸움을 보고 제가 그 유경재단 취재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이 가족들은 진짜 우애가 깊으면 조폭을 동원해서 싸울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다가 한센병 환자들을 보내가지고 유경재단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박근영을 쫓아버립니다. 그 전에 신동욱을 납치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살인 교사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박용철 씨가 박지만 박근혜 측에서 뒷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는데 박용철 씨를 팽하려고 합니다. 팽하려고 하니까 박용철 씨가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하죠. 내가 나한테 살인 교사를 하는 것이 있고 돈을 보낸 통장이 있다. 내가 그 지시사항을 그 핸드폰에다가 녹음해놨는데 내가 캐나다에다 뭐 갖다 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동욱 씨가 고소를 해요. 나 살인교사로 고소를 해요. 박지만 씨를. 그런 상황이 돼서 박용철 씨가 재판 증인으로 채택돼가지고 재판에 나오기 직전에 2011년이었습니다. 직전에 살해당하죠. 그게 이 살해 사건의 전모예요. 그리고는 1년 있다가 제가 그 국가서 부검기록과 오촌살인 사건 경찰 자료를 어렵게 빼가지고 기사를 쓰려고 취재를 해요. 취재를 하고 다닐 때 황선홍이라고 그 유일한 술자리에 동석했던 황선홍이 2012년 9월 대선을 앞두고 2012년 9월 제가 막 취재할 때 그때 라면 먹다 살해에 걸려 죽죠. 박지만 수행비서도 죽었죠. 그게 올 초예요. 네. 올 1월 1일 날 발견됐는데 그거는요. 오촌살인 사건이 수면으로 가라앉았다가 갑자기 최순실 국정농단이 벌어지면서 이것도 최순실과 정윤회와 관계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 기사를 바탕으로 오촌살인 사건의 비밀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12월 말에. 그리고는 죽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헷갈리는 게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누구? 맞아. 나도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또 정윤회 검찰 조사 받았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자, 아까 말했듯이 박지만은 박근혜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박근혜는 허수아비잖아요. 그냥 뭐 주사 맞고 드라마 보고 네. 계속 약 먹고 주사 받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조종하던 사람은 최순실 씨였고 정윤회였어요. 그러니까 유경재단 폭력과 모든 국정농단의 뒤에도 최순실 정윤회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박지만 씨는 뭐 약을 하고 뭐 감옥에 갔지만 그렇게 모질거나
그렇게 누구를 해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래요. 주변에서는. 근데 그 잔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촌 정말? 살인 사건의 뒤에도 최순실 정윤회가 있었다. 미스테리. 박지만은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 정윤회, 최순실, 그 다음에 박근혜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살인 사건을 누구를 교사를 시켜서 저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을 수사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힘까지 누구한테 있는지, 그러니까. 누가 이득을 받는지 그렇게 보면 명확하게 박근혜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자, 보세요. 아까 휴대폰이 중요하다고 내가 휴대폰을 넣어놨다, 휴대폰을 숨겨놨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개하겠다. 근데 경찰 수사할 때 박용철한테 휴대전화가 2개가 나왔어요. 갤럭시 탭과 휴대전화. 근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경찰이 잃어버렸어요. 팀장, 백 아무개 팀장, 이 아무개 수사과장, 형사과장, 이 사람이 1차적인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배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교사하고 협박하고 살해 협박을 했던 폭력배들이 있어요. 이 아무개, 전 아무개 이름들이 다 있어요. 누가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을 그 수사하고 그 위에 있었던 정용이 전인식을 수사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번에 경찰 들어가서 다 해주고 오셨어요? 저 하고 하셨겠죠. 왔어요. 아니, 다 하고 왔어요. 근데 네. 어디까지는 했어요. 경찰이 자기네들 그 경찰들을 먼저 수사를 하고 진실로 향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뭐 수사의 방향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분위기를 보면 다르잖아요. 경찰서 자체가. 자, 다르고 좀 수사 의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보였어요? 네. 다행이다. 그래서 좀 믿고 있어요. 저는 진심을. 근데 이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간단하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 몇 간단하게. 가지 부분. 네, 네. 핵심만 짚으면 나올 사건. 그러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고 하면 뒤가 답이 나왔잖아. 이명박이라고 답하셨잖아요. 그러면 박영철, 박영수를 죽인 범인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 이건 청부 살해이기 때문에 이건 살인 교사가 누구겠냐는 거죠. 아니 그 몇 명일 수는 있기 때문에 박근혜, 아닙니까? 최순실, 정윤회 네, 그세 사람이 제위 이해는 후보도 있을 없다는 수 거지. 있나요? 뭐 혹시 박지만 팁 중에 씨까지 그럴 수 있죠. 4명 안에서 그렇지. 해결되는데 누가 이득을 받는가? 그렇죠. 범죄는 거기에서 시작되는데 맞습니다. 이득을 본 사람은 박근혜 씨가 맞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폭력 사건과 살인 사건과 이 살인 그리고 이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는 이 권력형 비리가 된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박지만 씨보다는 그 윗선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자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를 둘 다 잡고 있어요, 지금. 일개 기자 한 분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전문 기자. 아니 그건 이제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오직 2분만 보는데 한 분은 가셨으니까 세세하게 이제 하고 오직 저는 이명박만 생각합니다. 하루에 이명박 얘기를 너무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 잡기 전에 누구 잡았는 줄 아세요? 이건희 잡다가 이명박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3명만 오직 네, 오직. 이명박 박근혜 이건희 이건희. 삼성이 이렇게만 잡죠. 경제계 대통령까지 3명의 대통령을 그냥. 네, 제가 삼성 김용철 변호사 특검 기사를 써서 삼성 특검이 됐습니다. 아. 이건희가 물러나고 그다음에 사과를 했었죠. 그 안에서 그렇지 어마어마해요. 삼성 이건희 이야기도.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훈장 하나 안 줍니까? 누구야? 아이 뭐 무슨 뭐 이렇게 돈을 뭐 해줄 수는 없어도 훈장 하나 줘야지. 그런 거 바라지 않고요. 네, 잘 수사가 마무리돼서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명박이 이 역사를 되돌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되돌리면서 이 사회를 망가뜨렸다고 봐요. 한국 피파 랭킹이 62위인데 62위예요. 근데 우리의 사는 것도 62위 정도밖에 안 돼요. 냉정하게 보면 서유럽 어느 나라보다 그 잘 살거나 행복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미국, 캐나다 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쟁해야 될 어떤 나라보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은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근데 이 사람들의 방향을 잘못하고 그리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를 팔고 국가를 팔고 국민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명박을 단죄해야만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는 이명박의 그 척결, 이명박의 구속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짧은 저의 생각으로는 이명박이 적폐청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스가 중요하고 그래서 140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진우 기자님이 우리 방송에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런 이슈를 생산해낼 때마다 방송을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서로 도와야 되는 어떤 연대와 동지적 관계에서.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개인으로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 오늘 주제는 좀 먼 이야기지만 첫 번째는 현재 주간지 1위가 시사인 됐죠. 네,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게 주진우 기자 덕이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 그래 얘기하지 마시고 깔때기 그냥 내셔도 되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면 뭐 시사인 기자들은 되게 훌륭합니다. 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주진우 포함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팟캐스트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검수가 없어지고 나서 제가 이 팟캐스트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낙검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비교가 되는 게 주진우를 대체할 만한 역할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 한계였다고 저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후배들이 주진우만큼 과연 탐사 보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또는 혹시 후배들을 양성하고는 있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주진우 기자가 만들어내는 이 한국사의 역사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 기자가 다른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저 역할을 사회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저도 깝깝한 게 좀 기레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겨레나 경향 같은 기자들도 보면은 굉장히 깝깝해요. 기자 같은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상한 저기 몰입해 있고 막 그런 느낌인데 주진우 기자가 보기에 실제로 지금 기자들 보면 깝깝한 경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잘 안 봐요. 그래서 네 저는 방송 뉴스를 안 본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그 어디 신문을 보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좀 주눅도 들고 겁먹고 그리고 또 기자들이 이 사회가 조금 나아지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뭐가 나한테 유리한가 뭐가 사주한테 잘 보이는 건가 거기에 자꾸 매몰되고 그래서 기레기 그리고 언론이 그렇지. 망가진 그 이유가 큰데 적폐 우두머리 이명박을 걷어내고 그 공포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블랙리스트가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방송국의 PD 기자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론사의 기자들 때문이에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호의적으로 쓰면 자기네들이 이 불이익을 볼까봐 이게 작동한 게 다 그런 것 때문인데 이제 그 거대한 이 깡패 집단을 권력을 잡고 있던 깡패 집단을 도려내면 아마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박 청산하고 그러면 이명박을 추종하던 MBC나 KBS, SBS의 그 방송사 간부들도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제 자리에 오면 개개인의 역량은 다 훌륭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좋은 언론사로 금방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MBC가 가장 망가진 MB의 방송국이 돼버렸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만 되면 가장 또 좋은 방송국으로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송국으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명박만 잡으면 제가 없어도 충분히 뭐 다른 기자들이 훨씬 잘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기관지 기자를 좀 해봤잖아요. 근데 그 탐사 보도를 할 수 있게 시간과 지원을 해준 시사인에도 사실은 좀 박수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별로 지원 안 했고 난 책 그래요? 팔아서 썼어요. 아, 그랬나? 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이명박 추격기 보면 제가 예. 전 세계를 몇 바퀴 갔어요. 어마어마했죠. 저는 박근혜 최순실 비자금 때문에 스위스를 1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더 갔으면 더 갔지. 못 가지는 않았던 제가 것 같아요. 전화 10번 하면 7번은 회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네, 인정합니다. 제가 이명박 관련된 계좌, 이명박과 관계된 계좌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외국에 한 6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4번 갔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런 경우였었는데, 근데 다행히 저는 그건 뭐 회사에서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비자금 추적은 거의 꽝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민간인이. 근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도와준 거예요. 저는 책이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죠. 네, 베스트셀러 오르고 책을 사주는 게 저한테 제가 예뻐서 보기보다는 네가 하는 일을 응원한다,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명박 추격기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뭐 이렇게 팔아주는 게 그래서 저는 그걸 취재비라고 쓰라고 생각해서 그걸 뭐 아낌없이 썼어요. 그래서 네, 다 썼어요. 제가 그 좋습니다. 교보 가서 강력히 항의했죠. 네. 정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네. 제가 오늘 주진우 기자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우리 그 관계자가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이 질문 꼭 하래요. 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건희와 이명박, 박근혜까지 최고 권력자들만 싸우는데 목숨을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원래 좀 삐딱했는데, 그래서 어른들 말도 안 듣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조금 하기는 했어요. 기자가 됐는데, 저는 뭐, 항상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서 있는, 말 없는 사람이었어. 말 없는 기자였는데, 앞에 있는 기자들이 너무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돈, 권력에 붙어서, 거기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삼성이 잘못되고 있고 이건희는 바보 아니면 멍충이에요. 근데 천재라고 쓰는 거예요. 아닌데 알면서 그걸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명박이 국민을 부자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아니 사기꾼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피해를 보는 거지 무슨 널리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부자가 되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정치적 행태가 모든 게 돈으로 사리사욕으로 가득 찼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외면해요. 박근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독재자의 딸이었는데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우상화하고 거짓을 얘기하는데 제가 거짓을 같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건 아니라고. 그런데 일단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기자들이 안 하니까 그래도 나라도 해야지 기자 하는 동안은 해야지 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것이 당신의 목숨보다 중요했어요. 지금 위협을 엄청나게 느꼈잖아요. 트럭에 와서 들이받으려고 했고. 아니 근데 네. 그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저는 그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중요했다. 저는 죽는 게 감옥에 갈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옥에 가는 것은 크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죽는 것도 내가 이렇게 뭐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늙어서 죽거나 젊어서 죽거나 죽는 거는 비슷한데 한 번인데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선배들 중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맞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신 분들, 고문당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에 비하면 나는 정말 많이 대들었고 욕도 실컷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최악은 아니다. 저는 항상 생각해서 어느 정도 갔을 때부터는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저한테 주어진 운명이라면 그냥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저도 집에 있는 분과 애를 생각하면 그렇죠. 눈물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집에 가다가 이렇게 외롭고 슬프고 그렇죠. 그런데 이건 나한테 주어진 길이다.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그래서 하는 만큼은 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네네네네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니 나는 박근혜 이재용이 갔고 이명박이 가면 기쁘게. 당신이 할 일 다 했네. 그러면 네. 저는 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관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마음에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거 했던 사람은요. 그게 해결이 되거나 하면 뭔가 또 다른 일 또 해요. 안 할래요. 저는 사실 그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저 정권 교체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권 교체를 해야만 박근혜, 이재용, 이명박을 잡을 수 있다.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부담스러워요. 전임 대통령이고 지도자잖아요. 부담스러워. 이명박을 여기 테이블까지 올려놓기 위해서는 얼마나 물밑에서 제가 그렇죠. 얼마나 다녔어요. 지금껏 그 방송에서 언론에서 안 해주니까 어디든 가고 또 어디 가는 이명박이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합니다. 다스가 중요합니다. 이게 다 그래도 니거가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미친 듯이 하고 다녔지. 미친놈이었죠. 그런데
그랬어요. 근데 정권 교체가 되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혼자서 애인이 떠나간 사람 마냥 혼자서 이렇게 앉아있고 허전하게.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며칠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명박이지. 그래 이명박 프로젝트 빨리 해야지 해서 사실은 이명박 프로젝트는 5년 넘게 준비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로드맵을 세우고 정권이 이만큼 가고 이제 개혁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8월 며칠쯤에 이제 책을 내면서 이명박 추격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노래도 도내신도 나왔어요. 이렇게 다니고 안 되고 다큐멘터리도 책 보기 어려운 분들 이거라도 보세요.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이명박이 중요해 다스가 누구 겁니다가 중요해 하고 다녔잖아요. 지금 이제 다스가 이렇게 수면 위로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네. 힘든데 그래도 저녁에 이렇게 씩 웃고 자요. 네.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우리도 그런 얘기 좀 많이 한 편인데 그렇죠. 주진우가 그렇게 이명박을 떠들고 다녀도 팟캐스트에서나 이명박을 이야기하지 기존의 기성 언론들한테는 이명박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명박하고 그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엮여 있어요. 공범들이다? 모든 돈과 모든 큰 기업과 이명박이 엮여 있고 그리고 큰 언론사하고 엮여 있어요. 그 이유를 곧 제가 밝힐게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네. 공범 관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사주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3탄 기대하십시오. 네. 사주들 입장에서는 확실하지도 않은 사안은 이명박에 대해서는 아예 이름조차 꺼내지 않다가 아니요. 이런 확실해도 이명박 관련돼서는 쓰지도 않아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 같은 경우는 써주잖아요. 네. 그런 정도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쓰겠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직이 커요. MB 조직이. 하긴 뭐 네, 곳곳에 있습니다. 야, 오늘 우리 주 기자 눈이 뜨거워지는 거 보셨어요? 안 뜨거웠어. 뭘 뜨거웠어. 처음 봤어, 나. 뭐 뜨거워. 난 악마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쪽팔리게. 이제 그만해. 국정원에서 제가 낙곰수 가자마자 이제 낙곰수 하도 폭발적으로 반응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회의를 하다가 야, 걔 학교 안 나왔어 그런 거야. 맞아. 제가 학교 기억난다. 제가 학교 안 다녔거든요, 사실은. 잘 안 다녔어요. 잘 몰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 모르니까 걔 학교 안 다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학력 위조야 이렇게 국정원에서 회의를 하고 네이버에서 갑자기 제가 나온 맞아. 고등학교 나도 봤어. 고졸로 바뀌었어요. 기억나요? 그리고 기사가 쫙 나왔어요. 지금도 연관 검색어에 학력 위조가 있어요. 다 그거 국정원에서 시킨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나중에. 국정원에 제가 움직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기사를 취재하고 누구를 한 게 다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재판받고 그걸로 그렇게 수많은 소송을 받았어요. 문성근, 김효진은 피해자잖아. 그렇죠. 피해자니까 고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자야, 주진우 기자는. 주진우 기자를 국정원이 뒤에서 캤다면 그건 사찰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피해자라고 할 수 있나요? 있죠. 아니면 고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있어요. 네. 있어요. 저도 민간인이에요. 네, 있습니다. 저 군인 아니에요. 이명박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마지막으로 민사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냥 밝혀보고 싶어요. 저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걸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많은 댓글과 많은 그 일배들과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네, 맞아요. 저 시발단 사건으로만 소송이 4개, 5개, 6개 막 그렇게 걸렸어요. 그리고 오촌살인 사건 팩트잖아요. 그렇죠. 이상했잖아요. 살인 사건인데 이상하다고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저만 뭘만 하면 잡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중심에 있으시다가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정말 내 주위에 이렇게 하던 것들이 바뀌었다. 사법경찰이 더 이상 붙지 않고 도감청이 더 이상 없고 이런 거를 느끼던 시점이 있으셨어요? 그런 생각은 했지만 아직도 저는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명박 애들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저만 꺾고 저를 망가뜨리면 망치면 자기를 공격하던 그 논리가 무너지는 한 축이 무너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공격을 앞에서 했으니까 저 제발아 막 하면서 망가뜨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비슷해요. 네, 지금이 더 조심해야 될 때. 네, 조심하고 네,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돼. 네. 맞아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박근혜 때까지만 해도요. 적이 딱 원톱으로 있으니까 진보나 이런 쪽에 분열이 잘 안 돼요. 목표가 박근혜였으니까. 근데 지금 조심할 게 일반 시민단체, 진보단체, 일반 모든 이런 것들이
정권이 바뀐 뒤에 많이 무너져요. 그렇죠. 네, 원래 분열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막 싸우고. 저한테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게 요새 보여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요. 저보다도 김어준이 요새 좀 방송에서도 잘 나가고 SBS도 막 맞고 그러니까 김어준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김어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김어준을 공격하면 제가 너무 상처받아서 블락해요. 저 너무 상처받아서. 지금은 아직은 이명박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인스트림은 바뀌지 않았어요. 자, 해방 이후에 이 친일파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군함도에서 살고 있고요.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 분열, 그리고 옆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주적이 저기 있는데 주변한테 이렇게 하고 저한테는 욕 좀 하지 마세요. 저는 못 살겠어요. 정말 너무 상처받아요. 저 소심해요. 김어준, 주진우, 김홍민한테 욕한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죠. 김어준한테 특별히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근데 그거에도 되게 상처받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걸 이 운동한다고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쪽 사람이 아니겠죠, 뭐. 그렇죠. 그렇게 아니 생각하시는 게 근데 편해요. 이명박 쪽에서 이렇게 군부를 짚었는데 왜 거기에 동조하는지. 아니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명박이 이 적폐의 원흉이란 걸 다 아는데 얘기 좀 잘해주세요. 아무튼 네, 네. 예, 자,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치고 싸워야 된다. 이제 시작이다. 아직 네. 가야 할 길이 멀다. 멉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관련된 이슈들은 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방송으로 싸웠지만 우리 쪽에서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에피소드를 주인공들이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횟수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엄청난 에피소드 점유율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쪽 인물을 우리가 평할 때 사실상 1위는 주진우였습니다. 지금까지. 맞습니다. 4년 동안. 아이 그렇진 네, 않고요. 우리 방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방송에서 주진우가 몰고 온 이슈를 우리들이 받아먹는 그런 형태였다. 그렇지.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이거나 언론을 해왔거나 해봤던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은 신화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껐기 때문에 반론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일 때는 정권이 바뀐다고 한들 민주사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모든 분야 중에 특히 언론의 분야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한두 명이 혼자 홀라뛴다는 건 얼마나 외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찾은 시대를 주진우라고 한 그 캐릭터를 수백 명 양성하는 시대가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정부 지금 때. 대학생 애들 보면은요, 탐사보도,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시대에 탐사보도를 보고 감동받은 애들이 특히 주진우 기자 같은 기자가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도 많았어. 이 깔때기도 아니고. 근데 제가 아까 질문한 건 뭐냐면 미디어 mon고도 후배를 키우는데 주진우가 후배를 안 키우니까. 저는 뭐 제가 뭐 누구를 키울 뭐가 되나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을 따라가야죠. 했던 거야. 후배라는 게 보고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면 다 그게 그럼요. 가르치지 않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워서 저 취재 기법을 누구도 알기가 쉽지 않거든. 네.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 되는 건데 선배로. 자, 할 말이 너무 많은 인터뷰였기 때문에 좀 약간 중구난방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목적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불과 몇 달 후에는 이명박이 포털라인에 서고 그 포털라인 앞에 카메라를 돌려서 보면 주진우가 웃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요. 그때쯤 돼서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어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이 140억을 가져온 그 사건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명박에 대한 적폐 중에 이명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삼성과 이명박 간의 거래가 조금 있어요. 얼마 전에 4조가 넘는 돈을 저 이건희한테 찾아서 그냥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줄 우리 각하가 아니에요. 삼성과 이렇게 이명박 간에 거래가 있어요. 그 거래가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를 짓기 위해서 비행장을 3도 꺾는 틀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 안보를 사리사욕에 처바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 이런 식으로 경제 사건, 이명박의 돈 사건에서 이명박은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 물론 국정원의 국정농단, 댓글 블랙리스트도 진행됩니다. 이명박은 대통령이 된 것도 정치를 한 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찾아서 이명박의 범죄 행위를 하나씩 둘씩 밝히는 게 이명박을 잡는 것이고 이명박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그 140억의 소수 네. 소수가 어디였었죠? 소수는 뭐야? 정말 바른 무진분입니다. 알았어. 뭐 이해하시죠. 소수.
소스가 누구냐고요? 이명박 140억이요? 140억이. 도곡동 땅을 팔아서 도곡동방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을 다스가 가지고 있다가 예. 다스에서 그 BBK로 넘긴 거죠. 190억을 줬는데 처음에는 50억만 주고 140억은 다른 데다 두고 도망갔었죠. 제가 주말에 도곡동 바로 거기 갔다 왔거든요. 결혼식 때문에. 딱 거기서 주지림 기자 얼굴이 보이더라고. 그 모든 그 인생의 어퍼랄까 인연이 거기서부터 시작돼. 자,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한 가지 제목만 있으면 그걸로 조사하고 부르면 되는데 너무 방대하게 걸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국가원수라는 나름대로 무게감 때문에. 근데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75% 이상, 4분의 3 이상이 이명박 수사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여기서 검찰이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 얘기를 외치기 시작해서 검찰에서 배당도 하고 이제 그렇죠.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박근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나요? 다 알았는데 정치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탄핵이 불가하다. 그리고 책임 총리제로 나눠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 박근혜로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 있는 거는 못 참는다. 어서 빨리 물러나라, 내려와라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이게 막을 내리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이명박이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이명박의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역사가 바로 산다. 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검찰이 나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둔 거지. 전직 국가원수입니다. 섣불리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다스에서 만들어진 비자금. 비자금이라고 하는 게 뭐 별다른 게 있겠어요. 횡령해서 슈킹해놓은 돈인 거잖아요. 공금을. 그게 비자금인 거잖아. 그게 한 100억 원 정도 만들어져 갖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단초가 돼서 이제 점점 괴물처럼 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명박은요. 2000년대 중반, 2010년까지도 수기장부 썼어요. 다스에서. 이야. 왜 그러냐면 돈 빼돌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 빼려고. 그래서 수기장부를 했어요. 비자금. 네. 사실 그게 이명박 그 모든 범죄상에 네. 푸는 전 단초라고 그럼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풀릴 수밖에 없는 그거잖아요. 비자금이 나왔을 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 그냥 덮었죠. 내곡동 사저를 샀을 때 그 이시영이 낸 돈도 청와대에서 국권이 나오고 그다음에 비자금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죠. 내곡동 특검에서 아예 건드리지 않았죠. 근데 그게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판도라에서 굉장히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보여주셔서 네. 요즘 또 헤어스타일 뜨더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머리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머리를 내리고 다니는데 네. 텔레비전 나왔다고 헤어해 주시는 분이 저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 잘 이렇게 말아주셨는데 제가 살다 댓글에 머리 지적질이 그렇게 많아요. 머리가 뭐야, 아줌마 아니야, 심상정하고 진짜 닮았어.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스님한테 지적질 받아서 헤어스타일 뭐냐고 이게 명진 스님이 연락 왔어. 주진우인 것 같아서 봤더니 주진우네. 근데 머리가 뭐야 그렇게 하면서 크크 하면서 비웃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뭐냐고, 아니 예쁘다고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스님한테 머리 지적질할 정도였어요. 꽤 오래 전에 저런 머리를 하고 다닌 적 있어요. 근데 이게 뚱뚱한 사람한테는 안 어울려. 맞아. 약간 호리호리하고 그렇지. 좀 스마트해 보이는 머리인데 그냥 할 말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저 머리 짧은 거 이상해요. 긴 머리. 아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좀 약간 구린 머리죠. 80년대, 90년대, 80년대 다 이랬잖아요. 그렇지. 네. 가운데 가는 거. 네, 배철수 형도 이거. 그 얘기하더라고. 이거. 자기 대학교 다닐 때 저랬는데 아직도 저런 애가 살아있네 이렇게. 뭐 정권이 바뀌기도 했고요. 낙검수를 꾸준히 들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쩌면 정말 해묵은 사건이기도 하고 네. 풀리는 실마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서야. 네. 그래서 이제 주진우, 이명박 뭐 등등등등 하면 물어볼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으나 오늘 물어볼 이야기는 딱 두 가지만 한정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일단 BBK 피해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요즘에 유행어가 되고 있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시태그 운동하고 있죠. 요거 하나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얼마 전에 조사받고 나오신 박근혜 5천 살인 사건, 유족들이 재수사 요청해서 지금 그게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짧게, 한 3시간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요. 자, 오늘 주진희 기자가 오셨는데, 오늘 지금 밥 안 먹은 지 몇 시간이나 되셨어요? 점심 때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리고 약속이 한 10개 넘게 있었어요. 당이 엄청 떨어지구나. 요즘 문재인 대통령보다 바쁜 것 같아요. 전화하기도 미안해요. 원래 바쁘기는 제가 더 바빴어요. 바쁜 것으로는 국가대표급이고 그렇지. 저는 약속으로 이렇게 돈을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자동차 이렇게 키로수로 택시 메터처럼 그렇게 돈을 줬으면 제가 재벌급이 됐을 거예요. 낙검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주진우 기자가 합류하잖아요. 낙검수에 주진우 기자가 없었으면 낙검수는 그냥 새날이었어요. 그렇죠. 네, 탐사보도에 팩트가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럴 그런, 수 있죠. 그런 거 저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세 명이 보기에는 되게 허접해요. 사실도 허접한데 그런데 다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죠. 그래도 네, 정말 인정합니다. 그 뭐지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케미가 잘 맞았지. 기가 우리, 막혔지. 예, 이걸 누가 만들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고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이명박 치하에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렇죠. 그 언론이 거의 죽어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괜찮아 얘기해도 돼 우리끼리 쫄지 마. 쫄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그때 뭐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위안을 갖고 좀 사랑해 주신 거죠. 뭐 근데- 제가 가서 잘 된 건 아니. 제가 가서 잘 터지긴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 말은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칭찬을 위해서 한 말이면 다른 사람들 정봉주나 김용민이나 김호준은 그렇게 깔때기를 댔을 거예요. 정말 지금도 수준- 깔때기 되는 그 거잖아.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돼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때 1박 2일 잠 안 자고 낙곰수를 기다렸던 그 절박함과 정말 그때는 정말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 같아. 쫄지마 한마디에 진짜 막 쐈어 난. 요 관점으로 가는데 사실 낙검수를 들었던 1000만, 2000만의 사람들은 좀 복잡하긴 해도 이명박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요. 예, 법적으로 뭔가 이거를 확증을 잡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잡을 수 있어요. 제가 2달 전부터 이명박 관련된 책을 쓰고요. 이명박 추격기가 나왔고요. 이명박 그렇죠. 노래를 부르고 저수지 게임 다큐멘터리를 내고 그다음에 기사를 제가 시사인에서 140억 비밀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다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BBK도 이명박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그냥 다 덮었어요. 2번, 3번 꽁꽁 그냥 파묻었어요. 이명박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갑자기 BBK로 빼돌린 돈을 스위스로 빼돌렸던 돈을 다스로 140억을 보냅니다. 140억을 보내.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면서 그렇지. 드디어 잡혔다. 네, 각하는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서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사실 내 돈 1,400만 원을 우체국에 있는 돈, 농협에 있는 돈을 내가 감옥에 갔어. 그렇죠. 근데 신비 선배께서 찾아갈 수 없잖아. 찾아가. 그래도 못 찾아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누군가의 도장을 찍어주거나 뭐 계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그건데 이 스위스에 있는 돈이에요. 스위스에 있는 비밀 계좌예요. 그것도 동결된 계좌예요. 이걸 풀고 이걸 가져오는 데는 특별한 힘이 미쳤을 거라는 거는 누구든 예상하는데 그렇죠.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검찰이 공조작전을 펴서 이 돈을 빼돌려서 다스에 보냅니다. 거기에서 다스는 다시 살아납니다. 자, 사기업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공권력이 동원된 전형적인 국정 논란 사건입니다. 이거는 직권남용이에요. 근데 제가 서류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다스 서류와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서류.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저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공개됐어요. 직권남용이 이미 완벽히 해결됐어요. 자, 그래서 이 다스가 그냥 누구 것이 아니라 이명박의 친척이 아니라 이명박 거라고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고 이 140억을 수사하고 다스를 시작하면 아까 말했듯이 다스는 김재정 씨가 죽고 나서 그렇죠. 지분 관계가 엉킵니다. 그리고 이시영 씨가 한국타이어에서 놀다가 그 회사로 가면서 이시영 체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상은 이동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상은의 큰아들이 총괄 부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좌천되고 시영이 고속 승진을 하면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80개 계열사가 있는데 그 대부분 계열사가 이시영 계열사, 이시영한테 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몇몇 해외 지분, 해외에 중국에 8개 그리고 전 세계 13개 공장과 땅이 있는데 꽤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은
오롯이 이시영 거거나 이시영한테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 거래를 파보면 이명박 거란 게 명확해집니다. 최근에 그 JTBC 보도가 이제 그게 좀 약간 촉발점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BBK 피해자들이 고소했잖아요. 네. 이명박을. 그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 중에 하나가 기자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 그렇죠. 자료가 그렇죠. 그래서 직접 경찰에서 지금 참고인 조사 같은 거 검찰에서 불렀나요? 이제 배당을 했으니까 음. 배당을 했으니까 이제 수사를 진행하겠죠. 만약에 그러면 기자님이 검찰이라면 어디서부터 푸시겠어요? 예를 들면 그 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도 이미 제가 공개한 자료와 증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이명박 추격기에 다 써놨어요. 써 있고요. 그래서 이명박 추격기하고 시사인만 보면 다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봐도 헷갈리는데 MB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민정수석실과 검찰 그다음에 진짜라니까. 그래요. 그때는 정말 엄청났어요. 네, 엄청- 앞으로도 그런 방송은 없을 안 거예요. 나오죠. 네, 안 나오죠. 공중파든 뭐든 통틀어서 그런 방송은 없을 거예요. 뭐 다운을 받기 어려웠고 올라오면 모든 실검을 다 장악하고 예. 그리고 느끼는 게 뭐 텔레비전에 몇 번 나온 것보다 낙곰수 나오고 그 다음날 그치. 접하는 그 반응이 훨씬 컸어요. 그리고 전 매체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때는 뭐 매일 팬레터가 6, 70통 왔어요. 택배 10개 이렇게 오고요. 우편물로요. 네네. 시사인 사무실로. 네. 팬레터 70통씩 와가지고 못 읽었어요, 다. 그때는 그 해외 교포들 사이에서도 어마어마했지. 인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뭐 미국에 이렇게 강연 갔었는데 그때 뭐 교민들 오고 제일 많이 모였다. 뭐 DJ가 오신 이후에 제일 많이 모이기도 했고 뭐 거기도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데마다 몇백 명씩 기다려 주시고요. 저 뭐 지방 강연 가면 전세버스 3대씩 오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조금 와요. 다 얼어 죽었어요. 조금 와요. 그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대선을 못 이겼어요. 네. 그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막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선 못 이기고 그렇죠. 이기려고 하면서. 그때 정리해야 될 문제였죠. 네. 근데 그때 시발단 사건도 저희가 뭐 6개월 넘게 9개월 정도 넘게 이렇게 저희가 취재해서 공개했는데 그렇죠. 네. 공개하자마자 국정원과 윤정훈 목사와 변희재 구창한 이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저희들 네. 고소해가지고 저희가 쫓기는 신세가 됐으니까 시발단 수사는 안 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뭐 어려웠죠. 암울했죠. 뭐. 법원에 출두할 때도 당당하게 갔잖아요. 아니 저는 당당해요. 네. 정말 그런 거에 답답한 마음들이 확 뚫렸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진짜 1박 2일로 기다렸다니까. 아니 선배 근데 기다리긴 했지만 뭔 우상이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맨날 시키면서. 여기서 낙검수 퀴즈는 저거든요. 아니 진짜 그때 여의도에서 기다리는 줄 한번 생각해봐. 그 추운데. 저는 서초동 법원에서 정봉주 의원 들어갈 때 네. 그때 뭐 사람들 빨간색 목도리하고 이 장미 들고 왔을 때 저는 점심시간에 갔었어요. 그 전에 제가 프랑스에 있었거든요.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안 터지는 지역에 저희가 살고 있어가지고 그때 낙검수를 다운을 받으려고 와이파이 되는 집 처마 밑에서 그거를 기다리고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앉아서 그걸 다운을 받아서 듣곤 했었기 때문에 심지어 김용민 찍겠다고 농을 이사 갔어요, 이 친구. 진짜요? 네, 나중에는 정신 차리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어서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이명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 그랬으면 잡혀갔겠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뎠고, 그리고 제가 또 거의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 다녔잖아요. 그치. 근데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감옥에, 뭐 유치장에 들어갔으니까 수갑차고. 근데 그래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줘서 아마 사법부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물어볼 얘기가 많아서 네. 잡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이 팟캐스트 댓글에도 계속 써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갔던 뭐 박근혜 재판 깽판 놓기 댓글 달고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이제 주진희 기자의 페이스북하고 파파이스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실검 1위를 다음 같은 경우는 계속 다스가 잡고 있는 그 상태였었거든요. 네이버도 뚫렸어요. 네. 결코 열어주지 않는 네이버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뜨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스나 BBK에 대해서는 네.
뭐 어렵다면 되게 어려운 설명이었고 이번에 파파이스에서는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얼개를 옵셔널 벤처스만 이해하면 된다. 국세청, 그다음에 미 대사, 그 LA 총영사. LA 총영사, 네. 이게 합동으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 네, 책에 보면 움직였어요. 맞죠? 네, 네. 당선 이후인 거잖아요. 네, 당선 네, 이후죠. 청와대. 이명박 그렇죠. 정권에 있을 때. 음. 그래서 그 그렇지. 돈을 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기문란 사건이 그래서 맞다는. 특검이 2번이나 있었잖아요. 네. 이명박 관련해서 하나는 BBK 관련한 거였고 하나는 내곡동. 하나는 내곡동 사저특검이 네. 둘 다 덮어버렸잖아요. 네, 사실은. 둘 다 제가 문제 제기해서 시작됐고요. 둘 다 네. 완벽하게 막 덮었죠. 그때 제가 기억난 게 검찰 제3자의 것으로 추정된다 뭐 이렇게인가 됐어요. 이명박 호가 제3자라니까요. 그랬죠. 맞죠. 검찰이 제3자 것으로 추정된. 이상은도 김재정도 아니라고 네, 했는데 네. 그 제3자가 누구냐면요. 이명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제3자를 검찰이 안 밝힌 거예요. 제3자 이명박 선생. 네. 참, 네. 그때 검찰은 다 덮어버렸던 자기들이 네. 이제 와서는 과연 신뢰 있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어려워요. 네. 자기 동료인데 다 동료들이 하고 그 친구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잡아 넣거나 그 사람들을 이게 무릎 꿇리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140억 수사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핵심이다. 이거는 심플해요. 14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공권력이 움직인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이것만 뚝 하면요. 그건 BBK와 다스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길을 내서 아, 이 검찰도 이제 알겠다. 다치지 않고 이 수사로 가려고 제가 이명박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를 한 10개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모든 거를 수치와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연구하고 연구해서 길을 낸 게 여기예요. 오케이. 다스. 이제 이해했어요. 자, 블랙리스트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국정원에 그쵸. 나서서 네. 뭐 김재동을 사찰하고 뭐 하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문화예술팀, 국정원 문화예술팀 말단 직원들이 한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사회팀장, 그다음에 국내 담당 차장, 그다음에 실장, 원장 이거까지 대통령까지 가려면 너무 사다리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잡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하나는 뭐 댓글, 청와대 댓글은 국정원에서 돈을 준 민간인들이 돈을 댔잖아요. 또 그 돈을 받고 달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국정원 직원, 사회팀 이렇게 또 단계로 가면은 또 이것도 어려워요. 연관성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원세훈이 자료를 다 까고 이명박을 물어주지 않는 한 이명박을 잡기 어려워요. 이걸로 단죄하기 어려워요. 적폐청산 좋은데 적폐청산의 적폐의 우두머리 개혁의 첫 번째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에 되는 이명박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얘기하고 적폐청산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명박을 잡아야 돼요. 이명박을 잡아서 이명박이 돈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를 했고 대통령이 됐고 국가와 민족을 팔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바로 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갑니다. 돈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정치를 이용해도 된다는 것을 그런 선례를 남기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블랙리스트 수사, 국정원 댓글, 개혁 다 좋아요. 근데 이것 또한 이명박을 향해야 되고 이 모든 적폐청산의 시발점이다 예, 예. 끝은 이명박이 맞습니다. 있으니 이명박을 잡아야 돼. 이명박이 언젠가는 포토라인에 선다. 네. 제목이 워낙에 많잖아요. 지금 네. 걸려 있는 것만. 제목이. 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로 가장 먼저 설 것 같습니까? 이 140억 수사를 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제 검찰총장이 위법한 사항이 나오면 뭐 이명박 처벌할 수 있다고 했고 예,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뭐 법에 위배됐으면 한다고 했어요. 이런 얘기가 전직 국가원수한테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안 되죠. 그리고 전직 국가원수인데 수사를 하찮은 걸로 시작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오라가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팀을 꾸려서 배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명을 했고 어느 정도 자신이